올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좀 잘못 선택을 하시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9층에서 삼성전자 열차를 탔고 6층까지 내려와서 버티다 결국에 이제 털고 나왔더니 다시 올라가 있더라. 2차 전지가 좋다더라 하면 따라서 사고, 삼성전자가 좋다더라 하면 따라서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코노밋 오늘은 박성진 이현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가치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사람마다 사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가 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가치 투자라는 게 사실은 요즘 좀 가치 투자를 얘기하기가 좀 약간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이 다들 본인을 가치 투자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가치 투자를 얘기하기가 요즘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잘 정의를 하신 분이 그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케인즈라는 분이 계신데요. 케인즈라는 분이 투자하고 투기를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케인즈가 투자를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투자라는 거는 어떤 자산에서 그 자산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자산에서 창출될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을 투자라고 했고요. 투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예측하는 게 투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빌딩의 임대 수익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그 빌딩에서 얼마나 내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따져보는 거는 비트코인에서 수익이라는 게 창출되질 않으니까 전적으로 사람 심리에 의해서 내일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지 내릴지만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케인즈의 정의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이제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케인즈가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치 투자입니다. 이 기업에서 나올 미래 수익을 따져보는 활동이 투자라고 했는데, 가치 투자가 이제 바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가치 투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투자는 사실 가치 투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가치 투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역전압처럼 동어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사실은 가치 투자여야 되고, 그게 이제 사실은 가치 투자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심리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채널 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직장인들인데, 사실 직장인들이 이 심리적으로 휘둘리면서 단타 투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또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과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휘둘린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게 돈을 벌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잃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비단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한테 제일 유명한 책이 그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일 텐데요. 그 피터 린치라는 분이 이제 마젤란 펀드를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운용을 해가지고 그 13년 연평균 수익률이 한 29% 정도 되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의 반 이상이 대부분 다 손실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평균 29%를 냈던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의 절반 이상이 다들 손실을 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시기에 마젤란 펀드에 가입을 해서 또 잘못된 시기에 펀드를 해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주식에 관심을 갖냐 하면, 주위에서 이제 너도 나도 다들 돈 벌었다고 할 때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불과 한 3년 전, 2020년에 동학개미 열풍 불었을 때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다들 돈을 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퍼져나가면서 다들 이제 나도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6월 이때가 이제 주식시장의 거의 꼭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시기 자체가
주위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는 시기를 보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또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제 공부하지 않고 주위에서 좋다는 종목, 주위에서 수익 났다는 종목을 따라서 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때가 꼭지가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버티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손실이 이제 그렇게 꼭지에 들어와서 손실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 못 버티고 또 빠져나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올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좀 잘못 선택을 하시는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9층에서 삼성전자 열차를 탔고 6층까지 내려와서 버티다 결국에 이제 털고 나왔더니 정신 차려보니 다시 올라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반복하는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격언이 있잖아요. 그 남들이 환호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환호해라.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치 투자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라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이고요. 또 유명한 투자 대가 중에 한 분이 그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일반인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유행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이 좋다더라 하면 들어오고 또 2차전지가 좋다더라 하면 따라서 사고 삼성전자가 좋다더라 하면 따라서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유행이 한참 이렇게 끝물에 올라왔을 때 쫓게 되는 거라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서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남들 하는 걸 따라서 이제 쫓아가서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이렇게 동화되는 삶이 오히려 이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능을 좀 거슬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천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긴 뭐 그런 동물이라서 그걸 본성을 거슬르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좀 단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고 이제 제 주위에 있는 후배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제가는 한 타고나는 부분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그냥 쉬면서 책 읽고 이런 시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뭐 등산을 가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이런 야외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이제 저마다 타고난 성향이 틀려가지고 좀 매사에 차분하고 조급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성격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성격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좀 자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2020년 코로나 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기를 내가 겪어가면서 폭락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폭등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이게 이제 좀 내가 그걸 체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경험도 중요하고 또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수많은 투자 대가들이 다 경험을 했던 것들을 책으로 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오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수십 년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테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다 조언을 했으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서 대가들이 어떻게 그런 시절들을 버텼는지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2차 전지주를 대표적인 유행을 쫓는 투자의 예로 네.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대표님, 이게 저희가 2차 전지주를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2차 전지 굉장히 비전이 있고 전도 유명한 산업인 건 분명하지만 이 기업이 지닌 적정 가치 대비 너무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개미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건 아닌지 이거 마치 유행을 쫓는 투자 아니냐, 요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제 값에 주고 사는 건 괜찮다. 그러나 유행을 따라서 너무 비싼 값을 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사실 기본적인 지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또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사실 이런 공부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초에 2차 전지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들 지금 큰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일단 뭐 수익이 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수십 년 이렇게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이렇게 보니까 추천 종목으로 남이 찍어준 종목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난 수익은 결국은 축적이 되질 않습니다. 남이 찍어준 종목으로 수익이 나면 결국 이제 다음에 남이 찍어준 종목 사서 손실이 나서 결국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결국은 내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려면 내 힘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힘들지만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야지 이제 그런 수익이 쌓이면서 자산도 불어나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지. 남이 찍어준 종목으로 투자를 하면 당장 뭐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남이 찍어준 종목 잘못해서 손실이 나서 사라져 버리는 거라서 이게 마치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고등학생인데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뭐 학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문제 풀어달라고 하면 이제 잘 풀리죠. 근데 다음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나오면 결국 이제 또 틀리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제 낑낑거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내 문제가 되는 거지. 남이 도와주면 그 내 근육이 아니라 뭐 도와주는 사람의 근육으로 드는 거니까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찍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투자로 수익을 내신 분들 중에 정말 뭐 1년, 2년 2차 전지를 공부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지 따져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신 분도 물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나 유튜브에 추천을 받아서 만약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면 지금은 축하드릴 만한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과연 반복이 될 수 있을지 좀 한번 자문을 해보시고 본인의 투자 근육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집 사는 것과 많이들 비교를 하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행태를 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월세집이든 전세집을 구해도 집 근처에 직접 가서 뭐 지하철역까지 몇 분이 걸리고 주변의 상권이 어떻고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상하게 주식에서만큼은 사람들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일부 잘못된 또 가치 투자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이제 이거 사면 대박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여기가 좀 안 좋은 그것도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급함 때문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 시장이든 하여튼 뭐 모든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면 결국은 최근 유행을 쫓아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좀 빨리빨리 스킵하고 이렇게 빨리 투자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투자가 처음에는 또 쉬워 보이거든요. 이게 하루에도 막 뭐 많이 움직이면 뭐 1, 20%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하루에도 뭐 잘하면 뭐 10%씩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주위에 뭐 2차 전지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수익이 나니까 투자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게 이제 투자라는 게 다른 때랑 다른 거랑은 좀 다른 게 이게 운이 작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에 의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잘 풀리는 경우에 투자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겁이 없이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게 또 가치 투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언제 매수를 할지 언제 매도를 할지 그 과정에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기도 하고요. 혹시 대표님만의 그런 뭐 원칙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까 케인즈가 투자하고 투기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투자라는 거는 그 내가 살려고 하는 자산에서 그 자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수익을 예상해 보는 게 투자라고 했고 투기는 이제 심리를 예측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상으로는 투자하고 투기를 칼로 무우 자르듯이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투자랑 투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적인 측면도 있지만 투기적인 측면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기업의 미래 실적이 1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도 그 기업에 그러면 적정 가치가 얼만가는 예를 들면은 펄을 10배를 주면 1000억이 되는 거고 펄을 20배를 주면 2000억이 되는 건데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100억이라고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지금 얼마나 화랑장이고 화랑장이냐 불황장이냐에 따라서 펄을 10배를 줄 수도 있고 20배도 줄 수 있는 그런 심리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오면 매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가치를 밸류에이션 하고 그 가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자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해오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 않게 많은 변곡점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때로는 또 대표님이지만 또 어떤 유혹에 그런 휩싸일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요 정도의 적정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 주가가 여기까지 실제 왔는데 이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막 더 오른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더 크게 이게 빠지면서 이거를 막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텐데 어떠셨어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나요? 숱하게 많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주가라는 거는 이 펀더멘털하고 심리가 결합이 돼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 100억을 번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주가가 1000억이 적정한 건지 2000억이 적정한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팔고 나서도 뭐 30% 뭐 심지어는 100% 이렇게 오른 기업들도 수두룩하고 또는 제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샀는데도 뭐 100% 200%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아깝긴 하죠. 이거를 내가 좀 더 버티고 있었으면은 뭐 훨씬 30% 100%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또는 이걸 샀으면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게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제가 다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아마 뭐 조단위 부자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수를 하는 거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꼭지에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인간인 이상은 그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긴 했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마음 단련을 했다고 하나 그래서 이제 제 몫을 챙기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내 몫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서 팔고 저는 그냥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럴 땐 뭐 어떻게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 비법이란 게 있나요? 어떻게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그 마인드 컨트롤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투자라는 게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경험을 통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대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간접 경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게 제가 한 2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저도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년 하여튼 최근 10년 가까이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노하우 뭐 그런 훈련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오래 단련이 되고 수많은 뭐 그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이제 이거를 내가 다 챙길 수는 없구나. 그냥 내 몫만 챙기는 게 이게 현명한 거구나라는 게 그냥
좀 누적적으로 체득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가치 투자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무리한 투자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네.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뭐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뭐 최근에 여러 그 주가 조작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무리하게 이걸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거래를 하는 개미 투자들도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또는 뭐 한 달이 두 달이 거쳐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아는 분들 뭐 또는 간접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억, 뭐 많은 경우는 뭐 1, 2천억 뭐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다 정말 스타일이 틀려요. 저마다 투자하는 방식이 틀리고 좋아하는 종목들이 틀리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은 다 틀린데 그런 분들 중에 크게 실수하시는 분들, 이제 망하신 분들은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경우.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돈을 크게 잃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양날의 칼과 같아가지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서 잘 풀리면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곱하기 한번 0이 되면 결국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레버리지를 저도 사실은 과거 이제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전혀 안 쓴 건 아니고 이제 정말 싸다고 생각할 때는 약간의 레버리지를 쓰기도 물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레버리지라는 게 제 전체 자산 대비해서 뭐 한 5%, 10% 뭐 이제 이런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집을 다 100% 내 돈 주고 사는 뭐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대부분 다 100% 내 돈 주고 사는 경우는 없고 일부분을 이제 차입을 해서 집을 사는데 그런 차입은 어떻게 보면 좋은 레버리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이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고정금리로 굉장히 낮은 금리,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좋은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빌리는 돈은 굉장히 고금리의 돈이고 또 이게 굉장히 단기로 돈을 빌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차이가 집값은 최근에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빠져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집값은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뭐 주식이 뭐 20% 빠지면 레버리지 이제 곧바로 뭐 상환을 해야 되는, 내가 강제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적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이제 그래서 강제적으로 청산을 당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은 특히나 계좌에서 그냥 반대매매 들어가고 강제로 그냥 이번에 청산이 되잖아요. 안 좋은 뭐 그런 CFD 사태라든지 아무리 좋은 정말 좋은 분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아주 조금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겠네요. 집을 살 때 그 레버리지처럼. 또 가치 투자하면은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대표님 회사 블로그에도 특히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들이 걸어온 길과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맞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으면 사실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걱정이 제가 하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이미 했던 얘기를 제가 그냥 재탕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약간의 좀 뭐 해석이나 뭐 이런 걸 덧붙여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라서 사실 투자에서 새로운 얘기는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현명한 투자자랑 증권 분석을 거의 한 뭐 80년 전, 뭐 거의 100년 전에 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린치가 1980년에 그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거의 한 50년 전에 출간을 한 거죠. 하여튼 이제 그때 얘기한 것들을 지금 읽어보면 사실 그 시절의 투자나 지금 투자나 정말 거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의 본성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주식시장의 그런 변동성이나 주식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그런 대가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대가들의 조언을 좀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을 특히 좋아해서 그가 관련된 직접 이제 뭐 책을 막 쓰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한 책과 또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원래 유명한 게 잘 모르는 거 투자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IT 기업에 투자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인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사실 맞습니다. 애플은 IT주의 대장으로 불리는 그렇죠. 기업인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저는 대표님은 처음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애플 주식 대거 매입하고 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을 이제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워렌 버핏이 나이가 지금 이제 거의 90에 가까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과거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오고 그 성공 경험으로 이렇게 나이가 쌓이게 되면 이렇게 쉽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나이가 뭐 거의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본인이 이제 직접 애플을 공부해서 투자하셨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분의 이렇게 조언으로 했는지는 뭐 이제 자세한 거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워렌 버핏의 파트너가 이제 찰리 먼거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스스로를 학습 기계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5시간 이상을 책 읽는 데 쓴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 자신이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애플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지금은 애플이 기술주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기술주보다는 이제 거의 필수품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명품 브랜드화된 측면이 강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과거의 애플보다는 지금 애플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생겨서 버핏이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버핏의 애플 투자 스토리도 그렇고 가장 유명한 게 주변을 관찰하라는 얘기잖아요.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이제 코카콜라나 시드즈 캔들 같은 맞습니다.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사실 저희 직장인들도 우리 주변에 자기가 각자 정말 잘 아는 분야가 있을 텐데 정작 그 분야는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치 투자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주의를 찾아보라는 얘기는 뭐 워렌 버핏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피터 린치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피터 린치가 그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서 신루타 종목을 찾기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피터 린치 책을 보면 와이프가 뭐 식료품점에서 어떤 식료품을 사는지 어떤 걸 쇼핑하는지 이런 걸 잘 보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아는 종목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워렌 버핏이 많이 했는데 잘 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이제 투자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내가 투자한 자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 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수익을 예측해 보는 게 투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기업을 잘 안다는 얘기는 결국 이 기업에서 앞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를 내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업의 미래 수익을 내 능력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게 추정이 되면 내가 아는 기업이고 그게 추정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모르는 기업이 되는 거라서 그걸 추정할 수 없는 기업에는 사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본인의 능력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매체의 뭐 전문가들 조언에 따라서 뭐를 사라, 뭐를 팔아라 하는 걸 그냥 따라서 사고 팔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투자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행동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에서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해자 개념을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강력한 이제 네. 독점적인. 네.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던 이제 애플도 사실 굉장히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같은 기업이 될 텐데요. 사실은 그런 해자가 강력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좋긴 한데 사실 그런 해자를 발견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 검색 엔진이 야후가 대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후가 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야후는 뭐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제 구글이 검색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해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이게 이제 영원한 게 아니라 이 해자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서 이 기업이랑 또는 소비자들의 뭐 취향이랑 이런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기업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 기업인데 과연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얼마나 강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랑 현기차가 얼마나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뭐 경쟁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으려면 결국은 내가 잘 기업을 공부를 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대표님께서 국민 대표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를 네,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네. 어떤 투자 전문가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서 네. 삼성전자는 절대 저평가가 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일시적으로 네, 약간의 변동은 네. 있겠지만 흔히 가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제 시장에서 외면받아서 완전히 저평가 소외주였다가 재가치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의 보이질 않고 네. 항상 적정 수준의 범위 안에서만 네. 움직인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던데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좀 확률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삼성전자도 예를 들면은 올 초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도 이제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뭐 그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그 부품이랑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거기 뭐 양극재나 뭐 이런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도 저평가돼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저평가되는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는 기업보다는 이제 좀 덜 살펴보는 종목들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뭐 확률적으로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큰 그 흔히 말하는 재미를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다만 정보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왜냐면 네. 또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뭐 증권사 리포트며 뭐 최신 기사며 네. 다양한 네. 정보를 얻을 수 네.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납품하는 뭐 큰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작은 회사들 정보는 좀 네. 얻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네. 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잘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대표님이라면은 뭐 탐방도 가실 수 있겠지만 네. 개미 투자자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저 역시도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워렌 버핏이 능력 범위 안에 머무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중요한 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능력 범위가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범위가 아무리 좁더라도 그 능력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 그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큰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기업들을 막 그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뭐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을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뭐 상장 기업이 지금 2,000 몇백 개 상장 기업이 있는데 그 모든 기업을 다 잘 빠삭하게 아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 어떤 기관 투자자조차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개인들의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뭐 찾아가서 읽는 편인데, 일부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자료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경우는, 물론 이제 10년 전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자료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급 정보들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블로그에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최근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 분들도 유튜브에 나와서 그 산업에 대한 뭐 이런 소개 자료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가 넘쳐나면 넘쳐났지 자료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는 시기는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 중에서 이제 내가 걸러낼 건 걸러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게 저는 지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료는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가 네. 왔지만 네. 또 이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숫자나 텍스트만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탐방이라는 게 굉장히 또 네. 중요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을 네. 하는가, 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가서 보고 느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전문가이시기도 하신데 네. 기업 탐방에 갔을 때 좀 네.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탐방을 가서 보면 좀 더 좋긴 한데, 탐방을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전화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한 90이나 80에서 90 정도는 그냥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탐방을 가는 거하고 탐방을 가지 않는 게, 그냥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는 거하고 한 약간의 한 1-20% 정도 차이가 있는데, 또 그만큼 탐방이 뭐 약간의 효과가 더 있긴 하지만, 또 안 좋은 점은 탐방을 가려면 길거리에다 그만큼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뭐 최소한 이상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모든 기업을 과연 일반인들이 직접 탐방을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방을 가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제가 어떤 제약회사를 갔었는데, 그 제약회사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 제약회사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은지를 몰랐는데, 탐방 가서 그 회사를 한번 딱 보고 나서 단박에 이해가 됐는데요. 정말 건물도 엄청나게 허름한 건물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정말 원가 절감을 했구나라는 게 그냥 가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탐방을 가면 좀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가 또 그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 거하고 탐방을 가서 이제 직접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전화 통화는 이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는 뭐 다 충분한데, 뭔가 이제 직접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약간의 뉘앙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뭐 표정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이제 직접 탐방을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랑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투자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일반인이 그런 시간을 계속 내 가지고 탐방을 갈 수 있을까 싶으면 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탐방을 가면 약간의 좀 어드밴티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 그거보다는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뭐 충분히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화 통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개미 투자자들은 나는 이렇게 소액주주인데 내가 전화하면 받아주겠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IR 담당자들은 소액 투자자들이 전화를 해도 다 친절하게 받아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자문사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저도 개인 투자자 시절을 꽤 몇 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 투자자 시절에 투자를 했었던 경험하고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조금 이제 더 잘 해주는 측면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개인 투자자 생활을 했을 때 탐방을 갔었던 경우나 지금 기관 투자자로서 탐방을 가는 경우나 그쪽에서 해주는 얘기가 정말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결코 안 좋은 시장이 아니다. 아마 글로벌하게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기관 투자자에서 그 증권회사에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걸 뭐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 봐야 돼요. 그래서 또 다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굉장히 잘 돼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최고의 환경이 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시장, 주식 투자 뭐 이런 얘기만 나와도 막 도박이다 뭐 이런 안 좋은 시선도 있었고 근데 네.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투자 문화도 그렇고 네. 바뀌어졌고 자정작용 그리고 네. 그걸 떠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네. 잘 공개되는 나라 진짜 네. 없는 것 같아요. 미국만 네. 해도 사실 이 정도로 네. 네. 빠르게 공개가 잘 되진 않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 리포트도 돈 주고 봐야 될 정도긴 한데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좀 선진화돼서 그 내부 정보를 오픈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타이트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 비해서 약간 좀 뒤진 측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도 보면 이제 과거 뭐 한 3, 40년 전, 5, 60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바뀌어서 지금의 문화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해온 거고 저희 나라도 뭐 한 5년,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미국 수준 정도로 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투자 원칙이라든가 가치 투자의 기본 개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최선호 산업군이나 혹은 이런 기업들 좀 눈에 띄더라 이런 종목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얘기하기가 약간 좀 그 조심스러운 게 이제 투자라는 게 이렇게 비유를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그 모건 하우저리라는 분이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육상 경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육상 경기 안에 100m 달리기도 있고 200m 달리기도 있고 1000m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어떤 분은 100m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1000m 달리기를 하고 어떤 분은 마라톤을 하시는 분인데 그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마라톤 선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m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 다른 경기를 하는 거죠. 투자 기간도 굉장히 틀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가치 투자라는 게 미래에 이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일까를 예측하는 행위가 이제 가치를 따져보고 가치 투자를 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기간을 예측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팔지 않을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굉장히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아는 분은 뭐 그냥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한다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안정성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다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다들 다른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면 제가 이제 참여하는 경기는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3년 정도 동안 좀 현재보다 한 2배 이상의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저랑 호흡이랑 이런 것들이 맞으면
이제 이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한테 마라톤에 조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주식 종목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대표님 나온 주요 인터뷰를 다 봤는데요. 네, 네. 특정 종목이나 기업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네, 네. 말을 해도 이미 다 투자했다가 네, 네. 이제 다 끝난 네. 그 기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네. 저도 이제 다만 또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네,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대표님께서 관심이 있는 분야라도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참고 차원에서 네, 그런 네.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미리 좀 질문을 준비했던 게 네, 네. 사실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꼽히던 대표적인 두 가지가 고배당주 네. 그리고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특히나 유틸리티 네, 주에 네, 대해서 네, 네. 굉장히 좋은 네. 인식을 갖고 온 걸로 지금 알려져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산업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고배당주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주가 네. 있죠. 네, 금융주가 있고 지금 대부분 금융주가 사실 지표상으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PER, PBR, 네. ROE 뭘로 봐도 사실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음.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좀 약간 잡으려고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네, 네. 네. 가치 투자자분들께서도 여러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네, 네. 특정 종목은 아니니까요. 네, 대표님께서 네. 보시기에 이 금융주들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자들마다 다 투자하는 성향이 틀리고 좋아하는 종목이 틀려가지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한 2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해 보이는 지금보다 3년 후에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자신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이제 금융은 이 성장이 뭐 금융뿐만이 아니라 내수주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수주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좀 곤란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수주는 배당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을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융주의 실적이 예를 들면 이제 대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수익이 그냥 굉장히 크게 확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이제 금융주는 잘 투자를 안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틸리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틸리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유틸리티주가 이제 한국전력이 가장 대표적인 유틸리티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을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바뀐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MB 정권 시대에 그 시기에 이제 굉장히 그 요금 인상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인상을 하면서 크게 굉장히 실적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 이 기업은 정부 정책이 휘둘리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기업의 과거 주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면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안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휘둘리는 리스크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수익이 나면 주가가 가더라.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전기요금은 못 올려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완전 다 반대로 가서 전기요금은 많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또 그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앞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뭐 정부 정책 리스크라는 위험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좀 싼 구간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 분들께서도 과거 오래전부터 한국전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네. 표해 왔잖아요. 네, 그때 네.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한국전력은
자산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부동산을 또 워낙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또 이게 또 딜레마인 게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자산 매각해라, 네, 뭐 네, 건강하게 네, 만들어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주니까 네, 네. 한편으로는 아니 이게 애초에 이럴 거면은 한국전력은 상장을 하면 안 되는 회사 아니었나? 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네. 가끔 들 네,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그런 생각을 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일반 주주들을 주인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한다, 계속 개입을 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제 상장을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한국전력도 전기요금을 원가 연동제로 하겠다고 이미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원가 연동을 지금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전력과 함께 가치 투자에서 가장 많이 또 얘기 나오는 네. 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네. 통신이잖아요. 네, 네. 이 통신주 역시 또 정부 네. 정책의 영향도 맞습니다. 많이 받으면서 네. 또 동시에 고배당주의이기도 네. 하고 네. 경기 방어주의이기도 네. 하고 네. 요즘 통신주 역시 큰 변동 없이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네. 주가를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네. 대표님께서는 좀 통신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하여튼 이제 그런 데들이 대부분 다 좀 정부 영향권에 있고, 또 이제 내수주들이거든요. 은행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 대부분 내수주여가지고, 내수주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장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배당주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이제 통신주는 이제 배당 수익률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뭐 5G가 정말 본격적으로 6G가 되면서 통신사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되면 통신사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유의해서 통신사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 자체가 좀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대표님이 특히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네. 하시는 걸로 네.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어떤 분야든 국가든 네. 기업이든 좀 여기는 좀 관심이 간다. 네. 신기하다. 뭐 좀 이런 분야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작고 이제 그 저희 국내에 상장돼 있는 기업만 모니터링 하기도 사실은 벅차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해외 기업을 스터디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은 저희가 뭐 그렇게 깊이 살펴보질 못하고 있어서요.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없어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네. 해외 얘기를 꺼낸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네. 일부 투자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네.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네. 이대로 가면은 진짜 10년, 20년 뒤에는 이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네. 한국 기업의 네. 미래도 매우 네. 어둡고요. 네. 네. 이 경기 자체가 잘 안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서 자산을 뭐 해외로 일부는 이제 옮기기 시작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좀 잘못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하고 기업을 이렇게 등치시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 기업들의 활동으로 나온 이 이익을 평가를 해주는 게 주식시장이지 결국 경제를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경제라는 거는 기업도 활동을 하지만 뭐 정부도 활동을 하고 뭐 개인들도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인 게 경제라서,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을 뭐 평가를 해주는 게 주식시장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매출의 반 이상이 지금 뭐 다 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농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농심 그 신라면 매출의 반 이상이 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기업들도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들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자체는 이미 내수 시장을 한참 벗어나서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글로벌하게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학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소니 워크맨을 들고 다니면 뭐 최고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소니 워크맨 뭐 이렇게 별로 이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실은 팝송을 많이 들었었고 우리나라 음악은 뭐 팝송에 비하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취급을 받았는데 그 이런 K-팝이 빌보드에 오르리라고는 그때 아마 저한테 누가 그런 걸 물어보면 택도 없는 얘기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제 K-팝 음악마저도 글로벌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세계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어떤 굉장히 큰 좋은 DNA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전체적인 거시 경제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지 그런 기업을 공부하고 발굴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문현답을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미 우리나라 기업 상당수가 글로벌화돼 있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더 높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우리나라 기업으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시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이제 매출 구조라든지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좀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그런 공부와 분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것만큼은 잘 명심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있으면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또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별로 이제 관심들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다들 있으셔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올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2차 전지, 반도체, 엔터, 그 의료기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코스피에서 시총을 30% 차지하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르면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뭐 엔터나 뭐 2차 전지 주식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지수는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또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면 오히려 횡보하거나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사실은 이제 저희도 뭐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투자를 지금 올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지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서 조급증을 갖게 되고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을 결국 쫓아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 투자가 어려워지고 실패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급함이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은 수익을 못 내더라도 내가 차분히 기다리고 실력을 닦으면 기회는 항상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되돌려 보면 뭐 비트코인이 날아가던 시기도 있었고 NFT가 날아가던 시기가 있었고 뭐 바이오가 날아가던 시기가 있었고 이렇게 항상 뭐 시장이 계속 뭐 돌고 도는 거라서 하여튼 지금 수익을 못 냈다고 조급해하고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충분히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으면 언제든 뭐 반드시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대표님 통해서 정말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치 투자 재미없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마 오늘 인터뷰 내용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다른 유튜브 보면은 막 빵빵빵 그냥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대박 추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만 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투자가 재밌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네, 재밌는 걸 하려면 게임을 하셔야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멀리 보고 결국 잃지 않는
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후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